안녕하세요. 이맘때가 되면 전년도에 있었던 추석날이 생각나곤 합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고요. 통쾌함의 웃음입니다. 저만 알고 있기 아까워 어디에다가 이 이야기를 풀어놓을까 고민하다가 여기 사연에 빠지다 채널에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한바탕 시원하게 웃다 가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남편과 동갑내기 친구 사이로 만나다 연애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같은 고등학교를 나와 쭉 허물없이 지내던 친구 사이였는데요. 왜 친구 사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성별 구분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이요. 남편과 제가 딱 그랬습니다. 저도 남편은 막말로 같은 목욕탕에 들어가 앉아있 때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만큼 편한 사이였죠. 저는 약간 왈가닥의 골목대장 기질이었어요. 남편은 사교성은 있지만 저에 비해 약간은 섬세한 구석이 있는 남자였는데요. 그래서 어쩐지 둘이 다니면 남녀가 바뀐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듣곤 했습니다. 성주, 너 태경이랑 뭐 없는 거 맞아? 진짜요? 아, 그럼 당연하지.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 보여. 없는 게 이상하다. 야, 맨날 그렇게 붙어 있는데 어떻게 아무 일이 없냐? 하기야, 태경이가 너 챙겨주는 거 보면 약간 여동생 대하는 것 같고, 뭐 연인이라기보단 가족 느낌이긴 하다. 뭐? 여동생? 내가 왜 걔 여동생이냐? 누나면 몰라도. 제가 발끈하면 친구들은 깨르르 웃곤 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런 저희 사이를 신기해하기도 했죠. 사실 제가 남편을 고등학교 친구로 맞이하게 된 데에는 약간의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요. 바로 저의 가정환경 때문입니다. 저는 오빠 하나에 어머니 한 분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일찍이 집을 나가 소식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저희 오빠로 말할 것 같으면 도박에 미쳐 돌아가 어떻게든 집안 돈을 빼돌리는 인간이었어요. 어머니는 매일 술에 쩔어 사시는 분이셨고요. 시당총에서 힘들게 일을 하시다가도 하루는 술을 잔뜩 마시고 일을 나가지 않기도 하시고 그렇게 띄엄띄엄 벌이를 하시곤 했습니다. 아이고 이 가여운 거 낳아놓고 돌보지를 않으니 내가 성주 너만 보면 눈물이 난다. 아유 불쌍한 거. 아, 엄마 그만해요. 성주도 이제 말 다 알아듣는데 마음 상해. 성주야, 이모가 반찬 해왔으니까 냉장고에 바로 넣어두고 꼭 끼니 때마다 챙겨 먹어. 알았지? 저번처럼 굶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할머니와 이모가 저희 남매를 가끔씩 보러 와 돌봐주시곤 했는데요.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저를 어루만지시면서 한참이나 눈물을 떨구다 갔습니다. 그러고 가면 제 마음은 심란해졌고 이모의 손길이 담긴 반찬들은 참 따뜻하게 느껴졌죠. 사실 어머니가 어렸을 적부터 저희 남매 밥을 챙기시지 않은 일이 허다했기에 유일한 먹거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매는 이모가 오면 기뻐하며 허겁지겁 숟가락질을 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가끔은 할머니께서 회한에 잠기시며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언뜻 하실 때가 있었는데요. 애 아빠만 도박에 미쳐 날뛰지 않았어도 집안 꼴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다. 성주야, 너도 원망스럽겠지만은 그래도 꿋꿋이 바르게 자라야 한다. 이 할미를 봐서라도 이 불쌍한 네 이모를 봐서라도 알았지? 네, 알겠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아유 착한 것, 이쁜 것. 저는 그렇게 할머니와 이모의 기대에 맞춰 다행히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잘 컸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약한 아이들한테 돈을 뜯는 양아치들 무리에 합류하더니 슬그머니 그쪽으로 빠져버리더라고요. 말릴 새도 없었어요. 오빠가 그렇게 가족이 아닌 사람이 되고서 저는 많은 상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게 남편이었고요. 요즘 내 취미가 종이합 적는 건데 같이 할래? 뜬금없이 제 짝이 된 남편이 이렇게 말을 걸어오며 종이학을 접게 되었는데요.
이 단순하고 간단한 작업이 꽤나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학을 접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달까요? 남편이 의도하고 권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그 계기로 저는 남편에게 미주알 고주알 학을 접으며 여러 이야기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그러다 제가 고3이 되고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 저는 돈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남편과는 이제 뜸해지겠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티는 내지 않았지만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돈 걱정 없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레 대학을 갈 테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친구 하나를 잃은 기분에 씁쓸함이 참 컸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좋았던 제가 대학을 포기한다고 하자 주변에서 많이들 말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성주야, 선생님은 네 성적에 대학 포기하는 건 너무 아까운데 장학금 주는 곳이라도 알아보는 게 어때?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 선생님 말이 맞아. 성주 너 이대로 대학 포기하면 분명 후회할 거다.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내가 돈은 구해볼게. 가장 말리는 것이 남편이었어요. 결국 남편의 성화에 저는 수능을 보았고 정말로 4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남편이 아니었다면 제 인생의 향방이 어떻게 변했을지 예측할 수 없어요. 실제로 제가 그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세상에 대해 많이 배웠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펼쳐 성공이란 반열에 이를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대학에 들어가 평범한 학생들처럼 공부도 했지만 반면 저만의 길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상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에야 오합지졸이었지만 열심히 하니 직원들이 늘어났고 실제 수익이라는 것이 점점 더 오르기 시작했죠. 남편은 그 누구보다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던졌어요. 나는 네가 잘 될 줄 알았어, 김성주. 네 꿈도 점점 이뤄나갔겠다. 이제 연애해보는 거 어때? 나랑. 오랫동안 성주 널 좋아했어. 나를? 응, 우리 연애하자. 남편의 진지한 눈동자에 혼란스러웠지만 그러면서도 한편 저는 심장이 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지냈으면서도 이제서야 제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약간은 바보 같기도 했죠. 하지만 일단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으니 정신없이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와중에 남편의 어머니, 즉 제 미래의 시어머니도 만나게 되었는데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렸을 적 돌아가셨기에 시어머니 홀로 남편을 키우셨어요. 전 전에 고등학교를 다녔을 적 몇 번 남편의 집에서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와는 달리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보는 눈길이 서늘하더군요. 무척 이상했습니다. 아, 니들이 붙어 다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설마 연애까지 할 줄은 몰랐네. 아니, 우리 아들 취향이 이런 쪽이었나? 이렇게 덜 떨어진 애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실망이구나. 못마땅한 헛기침까지 하시는 모습에 제가 다 민망해서 얼굴이 붉어졌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볼멘 목소리로 물으시더군요. 물음이신지 시비인지 모르겠다만요. 그나저나 너는 어느 회사 다니니? 대학은 갔다고 했나? 아, 갔다 했지? 뭐 중소기업 같은 데 다니니? 아, 저는 네, 그냥 작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 그래 뭐 거기라도 들어가서 다행이구나. 요즘 중소기업 월급 200도 잘 안 준다던데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을런지나 모르겠네. 아무튼 아들, 오늘 집에 늦게 들어오지 말고 엄마 요리하는 거 돕기로 했으니까 빨리 들어와라. 연애도 좋지만 자꾸 엄마 혼자 두면 엄마 외로워. 사실 예비 시어머니에게 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까 했는데요. 그땐 남편과 결혼까지 갈지 그 부분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대충 둘러댔습니다. 제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물어오는 것도 조금 불편했거든요. 그게 남편의 어머니라면 더더욱 그럴 것 같았고요. 그런데 뒤이은 반응을 보니 그냥 솔직히 말하는 게 나았을 것 같더군요.
남편의 어머니는 저희 데이트할 때 여러 번 전화까지 하셨습니다. 아, 얼른 안 들어오고 뭐해? 엄마 기다리는데 재료 다 상하겠어. 아, 네, 들어갈게요, 엄마. 잠시만요. 성주야, 저기 미안한데. 알았어, 얼른 가. 어머님 기다리시겠다. 얼떨결에 남편을 보내주곤 했지만 저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에 전 남편과 결혼을 결정하고 난 뒤 생각이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열린 상견례에서 시어머니의 진면목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친정어머니가 들어오시자마자 대놓고 비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사돈, 일 때문에 상견례 시간 맞추기 어려우시다 하더니 일하다 바로 오셨나 봐요? 네? 네? 복장이요. 일하다 오신 복장이어서요. 엄마 일단 앉아요. 어머님, 저희 엄마 집에 있다가 오신 거예요. 아, 그러니? 내가 착각을 했나 보구나. 아니, 저는 백화점에서 옷 한 벌 맞춰가지고 나왔거든요. 상견례 자리라면 당연히 그런 예의는 갖춰야 하니까요. 어머니가 당황해 하시자 제가 곧바로 상황을 중재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 안 왔습니다. 어머님의 옷차림에 상견례에 적절치 않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싶으신 건지 자기가 얼마를 주고 옷을 샀는지 가격표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것에 남편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얼마나 민망스러운 행동인가요? 그런데 게다가 옆에 있던 도련님마저 저희 친정엄마 옷차림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픽 비웃는 소리를 내더군요. 참고로 도련님은 남편보다 5살 아래의 동생이었는데 사고를 많이 쳐서 시어머니의 애물단지 같은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거기다 치장하는 것을 어찌나 좋아하는지 저보다 향수니 화장품 종류 같은 것들을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말 다 했죠. 정말 생각지도 못한 도련님까지 예의 없는 태도로 앉아있으니 열이 받을 수밖에요.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딸이 부족한 엄마 밑에서 자라 많이 배우진 못했어도 참 착하고 이쁜 아이예요. 어렸을 때도 제가 엄마임에도 딸을 많이 의지했어요. 친정어머님 더듬더듬 어렵게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은 터라 식은땀까지 흘려가면서요. 아유, 그러시겠죠. 동네에서 유명하셨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말하긴 못하지만 술을 좀 드셨어야죠. 저도 알아요. 그래서 얼굴 보기 조금 껄끄러웠는데 어찌됐든 애들이 서로 좋아 죽겠다고 하니까 이렇게도 인연이 만나지나 보네요. 술은 끊으셨죠? 네? 네, 그럼요. 끊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상담 다니면서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근데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될까요? 오늘은 애들 이야기 하는 게. 네, 그래야죠. 아무튼 술은 끊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어른으로서 본보기를 보여야 하잖아요? 어머니가 당황해 더듬거리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아무리 저에게 큰 애정과 관심을 주지 않는 엄마라고 해도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걸 눈앞에서 보자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상견례 이후 남편의 거듭되는 사과에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데 다행히 이모가 제 고민을 들어주셨어요. 성주, 네가 진심으로 그 사람 좋아하고 아낀다면 결혼해도 좋아. 근데 이모가 이거 하나는 말해두고 싶다. 결혼은 집안끼리의 결합이라고들 많이들 하는데 그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야.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 안 보고 사는 며느리도 흔하다고 하지만 고부 갈등 있으면 명절이건 생일날이건 마음 힘들어져. 나는 우리 성주가 귀한 대접만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어. 이모의 이 말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마치 쐐기를 박은 듯이요. 시어머니, 고부 갈등이란 이런 키워드가 제 인생의 화제로 등장할 줄은 미처 몰랐으니까요. 결혼을 하고 난 후 고부 갈등은 본격적으로 심화됐습니다. 그 시발점은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들락날락거리면서부터였어요. 신혼집을 시어머니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잡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직접 차를 끌고 여기까지 오셔서는 집안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집안의 먼지며 냉장고 반찬 배열이며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말입니다. 얘, 너 아무리 회사 다닌다, 뭐 한다, 바쁘다고 해도 이런 건 여자가 챙겨줘야 하는 거야. 거기다 창틀에 먼지가 한 구덩인데 어떻게 닦을 생각을 안 하고 사니? 아유, 사는 꼴만 봐도 내가 답답해서 숨이 막힌다. 아니지. 사실 결혼식장에서부터 숨이 꽉 조여왔는데 내 아들이 너가 그렇게 좋다니까 참았다. 근데 네가 내조라도 잘할 거라고 여기고 받아줬거만. 이런 식이면 아주 곤란하다. 너 내가 이번 주 일요일에 다시 방문할 때까지 싹 다 먼지 치워놓고 냉장고 배열도 다시 해라. 채소는 윗칸에 싹 올려놓고 양념류도 따로 분류하고. 듣는 내내 정말 제가 숨이 다 조여올 것 같더라고요. 반찬을 가져오셨다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더니 이사달이 난 거였습니다. 너무 후회가 되더군요. 저는 당시 회사 운영으로 무척 바빴습니다. 세세한 집안일에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죠. 제가 결국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가정부 아주머니를 고용하는 것이었어요. 차라리 원하시는 대로 집안을 깨끗이 만들어 놓는다면 더 이상 저에게 뭐라고 하실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물론 가정부 아주머니를 고용한 것은 비밀로 해두었죠. 남편한테도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오신 시어머니는 아이고, 드디어 네가 내 말을 좀 듣는 모양이구나. 그래, 그래야지. 마음에 쏙 드네. 내가 앞으로 요리며 뭐며 우리 아들 입맛에 맞게 하나하나 알려줄 테니까 옆에서 보고 배워라. 내일 회사 끝나면 우리 집으로 건너와. 라고 하시더군요. 마치 하나의 산을 넘었는데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야근이 너무 많아 그건 안 되겠다며 차라리 레시피를 적어달라고 요청드렸어요. 어머님, 적어주시면 제가 그대로 할게요. 그냥 적어주세요. 뭐? 레시피를 적어달라고?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이야. 음식은 정성인데 레시피로 그게 그 맛을 낼 수 있겠어? 우리 아들 입맛이 얼마나 고급인데. 레시피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해볼게요. 저희 회사가 요즘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맡아서요. 그걸 꼭 따내야 하는 거라. 그런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될 것을 못마땅해 하는 표정으로 사족을 붙이셨습니다. 그게 제 성질을 긁었습니다. 아니, 그깟 회사, 최저시급도 안 주는 회사 못하러 다니니?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 아들 내조나 잘할 것이지. 이래서 여자들은 밖으로 싸돌아다니면 안 돼. 집에만 얌전히 처박혀 있어야지. 작게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푹푹 꽂히자 상처가 되더군요. 여기선 저도 지지 않고 한마디 하게 됐습니다. 너무 분에 차 목소리마저 떨렸네요. 어머님,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하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엄연히 저희 신혼집인데 멋대로 오셔서 지적하고 이거 바꿔라 저거 바꿔라 명령하시고 제가 그대로 따라드렸더니 이제는 저보고 요리까지 배우라뇨. 저와 남편 사실 둘 다 일하는 사람들이니 적당히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지내는 게 편해요. 그리고 남편이 저만큼 요리 잘해서 요리는 같이 하는 편이고요. 어머님 아들 직접 키워서 잘 아시겠지만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요리하면 저는 뒤처리하고 다른 일하고 집안일 적당히 분배해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관심은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부탁드릴게요. 부부 생활 존중해 주세요. 이 정도 말하면 알아서 물러서실 줄 알았죠. 그런데 여기서 입술까지 바들바들 떨면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큰 충격을 받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입으로 정체를 실토하게 되었어요. 뭐야? 야, 내 아들은 내가 알지 네가 아니? 아니 그리고 너 지금까지 걔를 요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집안일도 시켰고? 돈도 못 벌어오는 네가 해도 모자랄 일을 왜 걔가 하게 하냔 말이야. 꼴랑 최저시급 받는 주제에. 세상에 난 상상도 못했다. 어머님, 왜 제가 최저시급을 받나요? 그럼 그깟 회사가 최저시급 주지 뭘 더 얹어주겠니? 안 되겠네요.
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 저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영상 관련 회사고 몇 년 되었어요. 뭐, 뭐라고?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한 회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CEO이자 남편보다 수입이 월등히 많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신 시어머니는 그 길로 입을 꾹 다무셨습니다. 조용히 반찬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분하신 듯 보이기도 했고 놀라신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감정이 번복된 얼굴이었죠. 분간하긴 힘들었지만 그보다 너무도 다행이었던 건 제 숨통을 죄어오던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싹 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시댁에 들리면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도련님이 철없는 발언을 할 것 같으면 팔꿈치로 툭툭 치며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요. 보고 있자니 아주 통쾌했습니다. 결국 그깟 돈 때문에 이렇게 작아지고 위축될 사람들이 지금까지 저에게 그 위세를 떨고 있었다는 것이 참 웃기기도 하고 한심스럽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제게 상냥한 어조로 부탁까지 하시더라고요. 저기 말이야, 우리 애가 요즘 취업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아가 너도 알다시피 취업 시장이 워낙에 팍팍하잖니. 네가 좀 힘을 써주면 안 될까? 능력도 있는 형수 둔 게 이럴 때 좋은 거지. 안 그러니? 네? 도련님을 취직시켜달라고요? 저희 회사에요? 형수님, 저 잘할 수 있어요. 저 학점도 나쁘지 않고요. 지각도 안 할 자신 있어요.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한 데서 일머리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요. 남편에게 듣기론 도련님이 아르바이트를 한 것마다 줄줄이 잘렸다고 들었어요. 그렇기에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말이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긴 힘들었습니다. 마침 회사에 자리도 하나 비어져 있어서 적당한 곳에 넣어주면 자기가 알아서 제 몫은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일종의 기대였습니다. 허나 얼마나 안일한 생각이었는지 도련님이 회사를 출근한 지 한 달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사과 직원이 달려오더니 저에게 개인 면담을 신청하더군요. 대표님, 저 태원 씨요.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근태가 너무 불량해서요. 거기다 유부녀 직원들이랑 뭐 그렇고 그렇다는 안 좋은 소문이 파다해요. 맡은 프로젝트도 제대로 해내는 거 하나도 없고요. 대표님 가족분이시라고 해서 많이 망설였는데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도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였어요? 알겠어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낙하산으로 들어왔으면서 온갖 추문이나 만들고 다니다니 이건 저에게도 먹칠하는 짓이잖아요. 화도 나고 정말 황당하더군요. 곧장 도련님을 불러 추궁했지만 자기는 열심히 일했고 충성을 다했다는 식의 태도로 나왔습니다. 왜 자기한테 이런 덤태기를 씌우는지 모르겠다며 회사 직원들이 무섭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뻔뻔스러워서 욕이 튀어나올 뻔했지만 일단은 회사란 공간인 만큼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해고 조치를 했죠. 문제는 도련님이 나갈 때도 곱게 나가진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일을 시어머니에게 전해서 다음 명절날 분위기를 쎄하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집어던지더라고요. 전을 붙이라면서요. 예, 너 오늘까지 이거 전 붙이는 거 다 마무리해야 한다? 왜냐면 윗집 아랫집부터 시작해서 경비 아저씨들 거까지 챙겨줘야 되거든. 이 많은 걸 다요? 그래, 왜? 이거 몇 시간이면 후떡 하고도 남지. 뭐 이 정도가 뭐가 힘들다고. 얼른 앞치마 입어. 시간 간다. 세상에 부엌에 만들어야 할 음식 재료들이 무슨 곡식 창고 마냥 꽉 채워져 있는데 정말 놀랄 노짜였습니다. 이게 도련님을 해고시킨 것에 대한 보복이구나. 바로 알 수 있었죠. 거기다 저처럼 놀란 남편이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려고 하니 시어머니는 꾀를 부리시더라고요. 너는 할 일 따로 있어. 저기 태원이랑 같이 가서 장도 봐야 되고 하니까 얼른 나가봐라. 우리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둘이 밥 한 끼 먹고 들어오고. 네? 엄마,
이걸 엄마랑 성주가 어떻게 둘이 다 한다고요? 우리도 도울게요. 남편은 당황하며 돕겠다고 나섰지만 시어머니는 극구 말리며 남편을 떠밀었습니다. 여기엔 얄밉게도 도련님까지 끼어들더라고요. 아, 형, 여긴 형수랑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얼른 가자. 나 배고파. 형수님, 전 형수님만 믿고 나갈게요. 저희 엄마 요즘 팔 아프시다고 하니까 형수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실로 어이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저한테 비닐장갑까지 끼우시며 일을 하라고 성화였네요. 그런데 정말 이날의 명절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저는 이날 전을 부치고 며칠간 회사 일을 집에서 해야 했습니다. 나가지를 못했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요. 아니, 기름을 그렇게 많이 쓰면 어떡하니? 얘, 너는 무슨 기름바다 만들려고 작정했냐? 적당히 부어야지. 아이고, 네 친정에서 이런 것도 못 배웠냐? 모양도 예쁘게 하고. 그게 뭐야 대체? 무슨 먹다 뱉은 것처럼 만들어놨네. 어머니, 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요. 제대로 하란 말이야, 제대로. 난 너가 회사 운영한다는 게 실로 놀랍다. 이런 쉬운 요리도 허투루 하는데 어떻게 회사 운영은 잘할란지 몰라. 하기야, 우리 아들 같은 인재를 잘랐으니 잘 될 리가 없지. 듣는데 정말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나가고 싶은 마음에 저도 모르게 엉덩이를 들썩거리게 되더군요. 그걸 보고 시어머니는 또 자세가 왜 그러냐고 지적하시고요. 근데 마침 남편이 들어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순댓국까지 사들고 와서 먹고 하라면서 그동안 자신이 전을 부치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땀이 흥 거네. 좀 쉬고 있어. 아무것도 못 먹었지. 고마워, 여보. 내가 할 거니 말리지 말라는 단호한 남편의 태도에 시어머니도 못마땅한 표정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도와주었기에 다행히 예상했던 시간보단 빨리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폭풍이 정말 대단했죠. 남편은 연신 미안해했고 저 역시 시어머니의 시자엔 학을 떼게 되었고요.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이 제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시어머니가 구박을 할 땐 하더라도 또 자기의 생일이 돌아올 때가 되면 그 한 달 전부터 어마어마하게 잘해주신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내가 만들어주는 오징어 젓갈 좋아하잖아. 그래서 만들어봤다. 이거 산 거에다가 양념 새로 다시 한 건데 아주 맛있을 거야. 너 매운 거 좋아한다고 했지? 일부러 맵게 했으니까 얼른 한 입 먹어봐라. 응? 어머니, 저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매운 건 남편이 잘 먹어요. 아유, 어머, 그랬나? 아유, 내가 늙어서 기억력이 깜빡깜빡해. 우리 착한 며느리가 이해해다오. 이때만큼은 제가 뭐라 반박하는 말을 꺼내도 지적하지 않으시고 설설 기는 태도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들이미셨죠. 백화점에서 새로 나온 신상 명품 백이라던가 화장품 같은 것들을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을 때 저는 말씀하신 선물을 준비해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000만 원대의 그 명품 백은 살 수가 없었어요. 어머나 선물이 이게 뭐냐? 이건 내가 말했던 게 아니잖아. 어머니, 그게 사정이 있어서요. 사실 저희 회사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길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극복 중이에요. 일단 회사 재정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서요. 엄마, 핑계처럼 들리겠지만 진짜예요. 우리 와이프 이것 때문에 요즘 맨날 날방 까고 있어요. 건강 나빠질까봐 걱정돼 죽겠다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적은 금액 들여 산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저희 회사에도 큰 사건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큰 금액을 투자해 시작했던 컨텐츠가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 회사에 타격이 있게 된 거예요. 그 때문에 아끼던 직원들과 이별해야 했고 팀이 해체되고 말았어요. 사업의 위험성이야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닥치니 무섭고 막막했어요. 근데 불난 집에 기름 붓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아니, 뭔 일인진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 시부 보내는 사람 생일을 이런 식으로 넘기니? 아휴, 배신감 드는구나. 기대했던 내가 바보지. 어머님, 때 좀 그만 쓰세요. 그래요. 엄마, 내가 그 가방 마련해 줄게요. 그러니까 언제 주냐고? 됐다. 니들 가라.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는 냉전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 집안에 일이 생겼어요. 도련님이 결혼하겠다는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저의 동서요. 그리고 마치 운명처럼 주석건이 엮여 생기는 바람에 저는 또 한 번 큰 고초를 맞이하고 말았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었던 인생의 암흑기였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노력하는 사이 시어머니는 동서가 들어온다며 호들갑을 떨고 난리였습니다. 얘, 네가 형님이면 아랫사람 들어오는데 처음 맞이하는 자리에 뭐라도 준비해서 와야지. 그것도 그냥 동서도 아니고 부자 동서인데 말이야. 막말로 너는 사업 망하면 끝이지만 걔는 친정이 아주 빵빵해. 우리 사돈이 강남에 땅도 갖고 계시고 얜 미국으로 유학도 갔다 하지 뭐냐. 미술인지 뭔지 공부하려고. 미술학원 원장이라는데 얼마나 인물이 빼어나는지 모른다. 네, 어머님. 근데 제가 그렇다고 첫 만남 자리에 뭔가를 준비해 간다는 건 동서가 오히려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저 회사 망하지 않았어요. 참나, 누가 망했다니? 망할지도 모른다는 거지. 원래 사업이라는 게 그러잖아. 내 주변에도 사업하다 망한 사람 많아. 내가 처음부터 불안불안했다. 결국 네 사업 망하면 우리 아들의 급이 갚으려고 개고생할 텐데. 아휴, 그것만 생각하면 속이 타들어가. 어떻게 키운 귀한 아들인데. 저는 이때 시어머니의 말이 현실이 되게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점점 회사는 기울어져 갔고 동서가 저희 집에 들어와 자리했을 즈음 회사를 스스로 정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명상에만 집중해도 좋았을 텐데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 무리에 확장하려고 한 게 잘못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땅을 치며 제 탓을 했고 이혼 이야기까지 화두에 올렸어요. 그리고 그 시점 들어온 강남 친정을 둔 동서는 극진히 환대에 맞지 않았죠. 너무나 다른 대우에 서러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어머니의 생신날 제 쪽엔 나물들을 동서에겐 모조리 맛있는 반찬들을 몰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유, 우리 둘째 아가는 왜 이렇게 이쁜가 몰라. 시어머니 생각한다고 이렇게 선물도 사오고. 아니, 명품 가방은 내가 늘 군침만 흘렸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건데. 너무 고맙다, 아가. 내가 요즘 너 때문에 삶에 낙이 생겼어. 우리 첫째 부부 때문에 내가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는데 말이야. 이 가방이 나를 위로하네. 이게 다 우리 둘째 아가의 넉넉한 마음 씀씀이지. 아유, 그에 비해 집안의 큰 며느리라는 겨우 무슨 비타민 세트 같은 걸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이거 경비 아저씨나 줘야겠다. 여기에 화가 난 남편이 뭐라고 쏘아붙이려고 하니 도련님이 곧바로 받아채더군요. 엄마, 우리 와이프가 능력이 대단하잖아. 무려 미술학원 원장인데. 엄마, 우리 와이프한테 잘해줘야 돼요? 잘해줘야지. 공주를 모셔야지. 아니에요, 어머님. 또 갖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나저나 형님, 어머님 선물 조금 너무하긴 하셨다. 비타민은 어머님 집에 이미 널려있는 것 같던데요. 형님이 신경을 잘 안 쓰시나 봐요. 제가 무슨 날 신경 써주니? 쟨 지금 지 살 길도 못 찾고 헤매는 애야. 내가 결혼 뜯어말리지 않은 걸 진짜 후회한다. 엄마, 작작하세요. 남편이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어머니는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이때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한 상태였어요. 회사가 망한 것도 모자라 집도 작은 집으로 옮기고 일거리를 찾는데도 잘 구해지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 선물도 겨우겨우 사간 거였습니다. 근데 저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동서도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대놓고 저를 비아냥하는 발언을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될 걸 호호 웃으며 동조를 하더군요. 저하고 둘이 있을 땐 은근슬쩍 말까지 놓으며 하대하기도 했어요. 커피를 타야 하는 일이 있으면 자기는 손목이 아프니 대신 해달라고 한다던가, 과일을 깎으려고 하면 칼을 무서워한다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겉으로는 형님, 전 형님 같은 분이랑 가족돼서 참 좋아요. 전 사업하는 여자들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학원 운영하지만 형님도 회사 운영하셨으니 대화가 좀 통할 것 같네요. 이런 말을 하면서 시어머니 앞에선 꼬리를 흔드는 스타일. 그게 딱 동서였어요. 솔직히 무서웠죠. 앞뒤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날 전 남편에게 차에 가 있으라 하고 시댁을 나오며 주차장으로 동서를 불렀어요. 솔직한 제 기분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죠. 동서, 오늘 시어머니에게 한 그런 말 다신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 동서, 우리 형편 알잖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머, 형님. 제가 형님 기분까지 맞춰드려야 하는 거예요? 형님 되게 피곤한 스타일이다. 뭐라고? 동서, 지금 그게 무슨 태도야? 형님, 제가 충고 하나 해드릴게요. 앞으로 저 같은 사람한테 함부로 조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잘 나가는 학원 운영하는 사람이고, 아시겠지만 저희 친정에도 여유가 넘쳐나잖아요? 근데 형님은 망했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잖아요. 괜히 제 화도 꺼봐야 좋을 거 없어요. 동서의 말은 정말이지 기가 차더군요.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저런 말을 하고 당당히 뒤돌아섰는데 열이 확 올랐습니다. 차에 타 있던 남편이 저를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더군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들으면 함께 속상해할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동서에게 다신 말을 걸지도 상대도 하지 말자고 다짐하며 울음을 끄끄 삼켰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동서 편에는 지나쳤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전 이 사건으로 시댁과 절연을 선언하고 말았답니다. 사건의 첫 발단은 도련님이 갑자기 가족의 화합이라는 명목으로 모임을 개최한 것이었어요. 썩 내키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았지만 도련님이 가족 단톡방에 꼭 모여야 한다고 중대 발표를 할 것이 있다 하길래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부부 역시 시어머니에게 알릴 소식이 있었답니다. 샹들리에가 번쩍번쩍 빛나는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았는데 저희는 식사가 마무리되어 갈 쯤 소식을 알렸답니다. 엄마, 이 사람 임신했어요. 뭐? 어머나! 시어머니와 동서가 동시에 같이 놀라더라고요. 저는 지금 형편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아기 천사가 찾아온 걸 보니 잘 풀릴 모양이라고 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시어머니 반응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니, 네 동서도 임신했는데 너까지? 어떻게 같은 시기에 임신을 했다니? 이거 좋은 건가? 그때야 저는 동서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서 임신했어? 아, 네. 오늘 형님하고 아주버님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형님도 임신하신 줄은 몰랐네요. 동서의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이 유일하게 임신해야 할 사람인데 누군가 또 임신을 해서 관심받는 게 불편한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상을 소리나게 탁 내리치더라고요. 근데 너흰 답도 없다. 형편도 궁색하면서 어떻게 애를 키우려고 하니? 너는 지금 니네 살기도 바쁘지 않어? 아니, 내가 축하한다는 말이 입에서 도저히 나오질 않네. 순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일자리 구했고 지금 열심히 빚도 갚아나가고 있어요. 왜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하시니까 섭섭하네요. 맞아요, 엄마. 이럴 땐 그냥 축하한다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분 너무 상하네요. 아, 괜히 왔네. 오지 말 걸 그랬어요.
남편과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솔직히 저희 형편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꼬박꼬박 용돈 받아가려고 하고 저희 집안에 돈 한 푼 보태주지 않는 시어머니가 저런 말까지 하시니 더 싫더라고요. 거기다 저는 임신까지 했는데 말이죠. 근데 시어머니도 자기가 조금 심했다고 생각이 되었는지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미안하다. 단 4글자였어요. 하지만 사과를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웬일로 사과를 다 하셨네. 일단 사과 문자 하나로 아주 조금은 마음이 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러면서 동서와 저를 둘 다 초대해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시겠다고 했어요. 동서가 입덧이 심해 나아졌을 시기에 시댁에서 모일 수 있었죠. 어머, 너무 맛있는 냄새 나요, 어머니. 이걸 세상에 혼자서 다 하신 거예요? 너무 맛있겠다. 어머니, 감사해요. 준비하기 많이 힘드셨을 텐데. 아니다. 나도 오랜만에 우리 두 며느리들 모아놓고 이런 자리 가지니까 참 좋네. 얼른 들어라. 밥상엔 불고기부터 시작해서 손 많이 가는 반찬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었어요. 사실 그 시기 저는 비 때문에 임신을 했으면서도 하루 종일 일하느라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있었거든요. 따끈한 쌀밥이 얼마나 맛있던지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쇼핑백을 내미시더라고요. 동서에게 하나, 저에게 하나 똑같은 크기의 쇼핑백이었습니다. 열어보니 상자 사이즈도 똑같더라고요. 당연히 같은 선물이겠거니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인부용 크림이네요. 이거 비싼데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역시 센스 짱이야. 어머니, 제 건 샘플 5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300ml짜리 크림을, 저에겐 거기에 딸린 샘플 크림 5장을 준 겁니다. 한 5일 쓸 수 있는 양이겠더라고요. 황당해서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으니 왜 그러니? 내 얼굴에 뭐 묻었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저에게 이 샘플 주시는 의도가 뭐예요? 아니, 왜 이걸 선물로? 증정용이어도 만족해야지. 넌 원래 주지도 않으려고 했다. 그나마 고기 하나 딸려와서 주는 거야. 맞아요, 형님. 형님 처지엔 과분한데. 너무 화가 나고 믿겨지지가 않더군요. 몸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저러한 사람을 무시한 것이잖아요. 동서와 시어머니가 악마로 보였습니다. 저는 선물 박스를 내팽개치고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동서, 말 조심해. 아이들 가르친다는 사람이 말이 그렇게 천박해서 어떡해?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그리고 어머님, 대단하시네요. 전에 제가 도련님 취직시켜드리고 꼬박꼬박 용돈 드리고 선물 챙겨드린 건 싹 다 잊으셨나 봐요? 회사 망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사람으로도 안 보이세요? 정말 어머니 같은 사람 처음 보네요. 아니, 이제 더 보고 싶지도 않네요. 전 이 집 큰며느리 포기하겠습니다. 대차게 말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그제야 눈물이 쏟아질 듯 흘러나오는데 정말 어떻게든 다시 회사를 일으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댁과 절연을 하고 나자 시어머니가 너 같은 며느리 나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문자들이 날아왔어요. 전 꿋꿋이 제 갈 길만 보았고요.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바쁘고 힘들긴 했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놀라운 인연도 만나게 되었는데요. 바로 동서의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우연히 사업차 만나게 되었는데 동서의 친정 아버지께서는 동서와 달리 상당히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이끌려는 사업을 좋게 보셔서 사실 제 사업에 도움을 주신 분이기도 했죠. 그러면서 동서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도 도련님같이 무지개 능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부자 동서를 만났는지 신기해했는데 여기에도 얽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바로 동서가 나이트 죽순이, 그러니까 나이트나 클럽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거기서 도련님을 만난 거예요.
한마디로 두 사람이 그런 쪽으로 코드가 맞았던 거죠. 그래서 동서의 친정아버진 도련님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께서 저에게 엄청난 무게가 실린 부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만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네. 무슨 말씀이세요? 대표님 딸은 지금 학원 잘 이끌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건 내가 고용한 선생님들이 한 일이야. 정작 딸애는 매일 쇼핑이나 하며 술이나 퍼마시고 있어. 애도 가정부한테 맡겨버리고. 내 딸한테 실망스럽지만 아비로서 뭘 어찌할 수가 없어서 속상하네. 아,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는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내는 자네를 보니까 더더욱 그래. 내 딸이 자네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아예 자네 밑에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도 괜찮을 테고. 자네가 좀 맡아줄 수 있나? 네? 대표님 딸, 그러니까 동서를 제 회사에 취직시켜달라고요? 무리한 부탁이긴 하지만 부디 들어달라고 요청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딸 애 카드도 빼앗고 완전히 지원을 끊어버릴 거라고 하시면서요. 딸이 정신 차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린 결정이라시는데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서는 제게 미운 사람이었지만 동서의 친정 아버진 도움을 주신 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동서를 제 회사로 출근시켰습니다. 역시나 동서는 난리가 나 있었어요. 틈날 때마다 자기 아버지에게 전화해서는 카드를 달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아빠, 나한테 계속 이럴 거야? 아빠가 차려준 그 가게 거의 망해서 우리 밥도 못 먹고 산다고. 내가 형님이라는 년 회사에 들어가서 이직거리까지 하면서 먹고 살아야 돼? 아, 진짜 싫다고. 당장 내 카드 주고 우리 그 일 가게도 다시 차려줘. 나 학원도 복귀시켜주고. 물론 여기에 친정아버지 답은 뻔한 듯 했죠. 동서가 울고 불고 한 번만 봐달라며 전화기에 대고 빌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동서를 직원으로 부리며 매일같이 동서에게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말로 뭐 표현할 게 있었겠어요. 엉망이었죠. 지각은 기본이고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다뤄내지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유학을 다녀온 건지 의아할 정도였어요. 저기 동서, 아니 회사니까 이름으로 부를게. 지수씨, 여기 표 수치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 다시 작성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지각했다고 들었는데 내일 지각하지 마세요. 회사는 놀러오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형님, 제가 진짜 아랫사람으로 보이세요? 아랫사람 맞지. 그리고 말 똑바로 해. 제가 몇 가지 지적하자 곧장 기가 죽어 동서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야근을 하더라고요. 아마 제 말을 고분고분 들어야 자기 아버지 마음이 변할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한 번도 회사 같은 곳에서 일한 적이 없던 동서는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는데요. 그러니 상사의 말을 듣는 것도 익숙하지 못했죠. 지금 몇 번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지수씨 때문에 몇 시간이나 일을 질질 끌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크게 혼나고 구석에서 훌쩍거리고 있는 동서를 보면 고소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사연을 쓰게 된 문제의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때는 추석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희 이번에도 안 올 거니? 이번엔 손주 데리고 와라. 나도 손주 보고 싶다. 내가 바닥치고 울어야 돼? 나도 이제 엄마 노릇 할머니 노릇 하게 해줘라. 제발. 시어머니는 꽤나 애다른 어조로 남편에게 시댁에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시댁과는 절연을 선언했지만 이번만큼은 시어머니의 부탁으로 시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동서와 시어머니는 하하호호 웃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동서가 사온 명품백을 시어머니가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귀한 보물 대하듯이요. 왔니? 기다렸다. 얼른 앉아라. 시어머니는 저희가 기척을 내니
가져온 배와 사과 쪽을 한번 보시곤 인상을 찌푸리시더라고요. 사실상 어머니가 저희를 부르신 거니 뭐라고 하긴 그랬는지 별 말씀은 안 하시더군요. 원래 어머님이었다면 저딴 과일 세트를 사왔냐 한마디 했을 텐데 말이죠. 근데 우리 아들 왜 이렇게 헬스케진 거야? 너 밥 못 먹고 다니니? 헬스군요. 살이 5kg나 쪘는데 무슨 헬스 끊어야 할 판이에요. 그나저나 잘 지내셨어요? 참 일찍도 묻는다. 얼굴 비치지도 않고선. 내가 기분이 괜찮았겠니? 시어머님 그러면서 제 쪽을 째려보더라고요. 그리고 나름 무난한 분위기의 식사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는 겁니다. 내가 복도 지질이 없지. 저딴 싸구려 과일을 못하러 사온 건지. 젓가락을 집어 불고기를 입에 한 점 넣으려는데 계속해서 중얼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 네 동서 반만 닮아봐. 재수없는 년이 시집을 와가지고. 아휴, 내가 너 때문에 내 아들한테 와달라고 빌어야겠냐? 이 못돼 먹은 년. 어머니, 말 조심하세요. 아이들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너 때문에 내 아들하고 사이 멀어졌어. 다 너 때문에. 아휴, 이 재수 없는 년아. 시어머니는 불고기를 집어 제 얼굴에 집어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덕분에 양념이 사방팔방으로 튀며 불고기는 그대로 제가 입은 옷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나섰죠. 남편 입장에서도 많이 참은 것일 겁니다. 엄마, 재수씨가 아내 부하 직원이에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뭐야? 그게 무슨 말이냐? 아가, 진짜니? 그게... 네, 어머님. 저희 친정아버지가 직원을 다 끊으시는 바람에 저 명품백도 사실은 제가 쓰던 거 드린 거예요. 동서가 흐느끼며 말하자 시어머니는 뒤로 넘어갈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믿지 못하겠다는 듯 말을 한참이나 버벅거리시더군요. 말도 안 돼.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았던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받고 시댁을 떠났습니다. 어머님, 시댁엔 더 이상 못 올 것 같네요. 이 정도 했으면 제 입장에선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잘 지내세요. 그때 시어머니의 얼타는 표정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그 이후 동서는 계속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시어머니에게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끔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은데 남편이 일방적으로 받지 않고 있어요. 참고로 동서는 사람이 조금 바뀌었어요. 물론 전 사람이 변한다는 말 믿지 않지만 이젠 제게 꼬박꼬박 존대하며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네요. 보여주기 식인지는 아직도 두고 봐야 할 것 같지만요. 어찌됐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께 사연 한 가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연은요, 중년의 여성분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 이 사연을 보내시기까지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으셨다고 해요. 용기를 내셔서 보내주신 사연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지금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언제부턴가 유튜브에서 사연 영상 클릭하는 재미에 푹 빠진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사연에 빠지다는 정말 진솔하고 담백한 목소리로 사연 소개해주시는 성우분 덕분인지 제가 가장 애청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고요. 저는 사연에 빠지다에 올라온 여러 가지 사연들을 보면서 사실 위안을 얻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연자분들께는 조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세상에는 나보다 아둔하고 못난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위로를 저도 모르게 받았어요. 나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조금이나마 다행인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해왔네요. 오늘의 사연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사연에 빠지다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진 모르겠네요. 이게 과연 소개가 될까요?
소개가 된다면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어떤 내용을 적어주실지 여러모로 떨려오는 것 같아요. 제가 가까운 지인도 몇 되지 않지만 정말 그 누구에게도 제가 이번에 겪은 일화를 제대로 털어놓지 못하였어요.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그저 가슴에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미칠 것 같은데 이걸 누구한테 꺼내 보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마음마저 들어서 그러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연에 빠지다를 생각해낸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적으려는 이야기는 제 남편, 시어머니, 그러니까 시댁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될 듯 싶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생활 초기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연애할 때는 몰랐던 남편의 면모,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었네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였어요. 저는 8시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하던 직장인이었어요. 가뭄에 콩나듯이 야근이 있었고요. 남편은 저랑 출퇴근 시간이 거의 같은 수준이었는데 대신에 저보다 야근 횟수가 잦은 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혼자서 간단히 저녁을 먹게 되었고 남편은 대체로 회사에서 저녁까지 먹고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집에서 저랑 같이 저녁밥을 먹는 거였고요. 주말은 둘 다 쉬니까 해당 사항이 없었고 평일에는 그러니까 보통 이틀 정도를 같이 저녁을 먹었었죠. 참고로 아침은 둘 다 간단히 먹었더랍니다. 저는 당시에 유행하기 시작했던 선식을 탐하셨고요. 남편은 요플레 2개랑 바나나 1개가 고정 메뉴였어요. 각자 아침은 취향대로 먹고 점심은 무조건 회사에서 해결하고 저녁도 거의 따로 먹게 되니까 평일에는 사실 요리를 할 일이 없다시피 했어요. 주말에 맛있는 거 남편이 좋아하는 걸로 차려서 먹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반찬을 구매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반찬 가게가 워낙 흔하고 그런 걸 정기 배달로 시켜 먹는 시스템도 전혀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만연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살짝 획기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생소하다고 해야 할까요? 좀 그랬어요. 아파트 단지의 미용실이 결혼하고 나서 제 단골 가게였는데 거기 사장님이 아는 지인분의 반찬 가게로 연결을 해주었던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반찬을 받았고요.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들었습니다. 반찬은 물론 국이랑 찌개까지 구성에 포함이었어요. 냉장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개봉해서 먹으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위생적이고 좋았는지 몰라요. 직접 하는 것보다 시켜 먹는 게 나은 것 같지? 직접 장 보러 다니는 수고도 덜고 재료값이랑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먹는 게 더 저렴하다니까? 우리 이거 생각보다 잘 해낸 것 같아. 반찬을 구매해서 받아 먹은 지 3주차로 접어들었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편도 동의했었어요. 몰라서 이용을 못했던 거지 알게 된 이상 너무나도 저희한테 딱 맞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내일 야근해 라고 했다가 야근 안 해도 되네 하면서 당일에 말을 바꿀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갑자기 퇴근을 목전에 두고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녁 식사 준비에 들어가고 집안 청소도 하고 막상 저는 전혀 쉬지도 못하고 옷만 간신히 갈아입은 수준이고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반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남편이 언제 어느 때든 불시에 정시 퇴근을 하여도 상관이 없어졌어요. 하여간 반찬을 사서 받아 먹게 된 이후로 좋은 점밖에 없었는데요. 2달을 꽉 채웠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 이거 뭐냐? 반찬 사 먹는 그게 10만 원씩이나 하는 거였어? 내가 돈 계산 적어놓은 거 봤구나. 구성이 그 정도인데 10만 원은 하지. 아니 10만 원 좀 안 되는데? 내가 넉넉하게 계산을 잡아놓은 거야. 나는 진짜 상상도 못했다. 기껏해야 6만 원이나 7만 원? 그 정도 하는 줄 알았지. 뭐? 아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걸 보고 그 정도 금액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어쨌든 직접 해먹는 것보단 훨씬 나아. 제가 말하니까 남편 표정이 아주 불만 가득하더라고요. 너는 돈이 남아도냐? 야, 마트 아무 데나 가봐. 식재료 얼마나 하나?
그거 사다가 직접 반찬 만들면 양이 얼마냐? 그게 훨씬 저렴하지. 비교가 안 되는데? 아, 순수한 재료값 생각만 하면 어떡해. 그리고 오빠는 한 가지 반찬 연속으로 안 먹잖아. 오늘 먹은 메뉴 내일은 안 먹는다고 하는 사람이잖아. 똑같은 메뉴 양만 많아봤자 어차피 남아서 버리게 될 뿐이야. 제가 조목조목 말을 해주니까 수긍은커녕 남편의 표정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대체 뭐가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남편이 하는 소리가 나는 쇠가 빠지게 하루 종일 개고생해서 돈 버는데 너는 그 돈을 이렇게 쉽게 쓰고 있었냐? 그리고 너 은근히 요리하고 집안일하고 이런 거 네가 더 많이 한다고 그거 가지고 나한테 생색내고 그러더라? 여자가 밥 차리고 집안 노동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왜 당연한 거 가지고 자꾸 나한테 생색을 내냐고. 와, 그때 정말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었고요. 퇴근하면 손 하나 까딱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일을 더 많이 하니까, 고단해하니까, 그리고 집안일에 참여 안 하려고 하니까 제가 다 묵묵하게 도맡았던 거였거든요. 그랬건만 남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줄이야. 반찬 그거 다음 주부턴 받지 마. 직접 수고를 들여서 만들 생각은 안 하고 편하게 살 생각만 하고 있었네. 내가 지금이라도 너 이런 거 알아서 다행이다. 남편이 코웃음을 치면서 그렇게 말했고, 저도 약간 욱해서 반찬 받는 거 그냥 끊어버렸어요. 주말에 직접 식재료 장봐뒀다가 제 시간적 육체적 여건이 되는 만큼 요리를 했습니다. 김치볶음, 계란말이, 생선구이. 어째 식탁에 올라오는 게 거기서 거기 같냐? 그럼 오빠가 직접 메뉴 짜보든가 예산 10만 원에서 많이 넘기면 안 되는 것만 알아둬. 며칠 안 지나서 남편이 에라이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자기 분에 자기가 못 이겨서요. 그런데 진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다 일러바치고 왜곡까지 해가면서 징징거린 거예요. 자기 엄마 누구겠어요? 저한테 시어머니 되셨던 그분이시죠.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불시에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양손 가득 반찬통을 가득 들고 말이시죠. 기어이 네 시어미를 이렇게 나서게 만들어야만 했니? 제가 무거운 반찬통들을 건네받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씩씩거리셨어요. 남편으로부터 먹고 싶은 반찬 못 먹고 산다는 투정을 듣고 나신 이후로 잠을 못 주무셨대요. 아들 걱정에 눈물이 앞을 가려서요. 만난 반찬들 한가득 만드시는 동안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의 길을 어떻게 하면 꺾어놓을 수 있는지 고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 앞에서 직접 해주셨던 거예요. 그거 돈 몇 푼 버는 거 가지고 꼴에 자기도 사회생활 한답시고 거 더럽게 콧대 높은 척하네. 혀를 끌끌 차시면서 저 들으라고 중얼거리실 때 저 진짜 분노와 모멸감으로 얼굴이 뜨거워졌더랍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때의 사건이 시어머니께서 광란의 질주를 하시게 된 시작점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아주 늦은 나이에 보신 늦둥이 자식이었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첫째 오빠, 둘째 언니가 있어요. 그리고 오빠가 태어났을 때부터 정신적으로 좀 많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네, 지체장애인이요. 오빠랑 언니는 연년생이고요. 이렇게 좋아진 요즘 세상에서도 장애인 아이 키우기가 힘든데 정보가 없던 그 시절에는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이었나 봐요. 그리고 집도 워낙 경제적 수준이 높진 않았고요. 오빠가 나아질 거라고 계속 믿으셨던 부모님께선 가지신 돈을 거의 탕진해가면서까지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되나요? 애초에 될 게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중에 언니는 너무나도 일찍 철이 들어야만 했고 부모님과 오빠를 집안에서 감당하고 조율하며 살아와야 했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늦둥이로 저까지 태어나 버렸으니 제가 어렸을 때 거의 언니가 저를 돌봐줬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언니가 돈 벌어서 저 옷 사주고 학용품 사줬었어요. 그러던 언니는 지칠 대로 지쳐버렸고 집과 연을 끊고자 했습니다. 살면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요.
언니는 결혼 이후 저희 가족과 절연을 하였습니다. 저 결혼할 때도 안 왔어요. 몰래 돈은 보내줬지만요. 저희 집이 이런 판국이었으니 제가 착실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었네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난 것이었고요. 당연히 제가 많이 기운 결혼이었습니다. 집에 장애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남들 눈에는 엄청난 결함으로 비춰지더군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시댁 앞에서 길을 못 폈어요. 에이, 하자 있는 집안 사람은 이래서 어떻게든 티가 난다니까? 잔말 말고 이거 다 먹으면 이제 네가 반찬 정성껏 싹 만들어서 밥 차려라. 내가 싸온 이 수준으로만 그대로 하란 말이야.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가만히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움켜쥐는 것으로 참아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친정집을 탈출하는 수단으로만 여겼던 저의 속내를 알아본 하늘이 벌을 주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초기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느낀 것에 저는 회의감을 느꼈어요. 이 결혼 생활을 정말 이어가도 괜찮은 것인지 확신이 없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미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뒤에 저는 제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세월이 지났을 때 저는 두 딸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괴팍하기 짝이 없으신 시어머니께 시집살이를 꽤 당했습니다. 황당한 건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 후에 시어머니께서는 그대로 사셨고 시아버지께서 멀리 고향 땅으로 가셨습니다. 반대였어야 했는데 안타까울 따름이죠. 이혼 후에 시어머니께서는 더욱 고삐가 풀리셨던 것 같아요.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저의 시누이도 싸가지가 바가지라서 자기 엄마랑 똑같았고요. 가운데서 남편은 중재 잘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점점 더 가부장적인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원래 여자는 결혼해서 자기 시댁에 잘하고 늘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제가 남편보다 고작 몇 살 그거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연장자 대우를 받길 원하기도 했고요. 맞벌이와 육아와 집안 살림과 시댁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만 그게 바로 이상적인 여자라고 말하는 남자.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혼 전에는 몰랐습니다. 정말이에요. 이런 남편, 한술 더 뜨는 시어머니 때문에 억울하게 등 터지면서 지냈던 제가 처음으로 속 시원한 계기를 맞이했던 것은 시누이의 결혼이었어요. 성질 더럽고 제가 당한 시집살이에 톡톡한 자기 역할을 다했던 그 시누이가 결혼해서 엄청난 시댁을 만나버린 것이에요. 명절에 어디 여자가 친정에 갈 생각을 하냐면서 윽박지르는 시댁 말이죠. 그거 알고 제가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께서 시집살이 당하는 시누이 때문에 전전긍긍 하시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셨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니까 무조건 시댁에만 충성하면 된다고요. 아닌가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선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죠. 목만 벌게져선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앞에서 시누이가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우는 소리 할 때 스피커폰으로 그거 듣고 있던 제가 슬쩍 그 휴대폰을 가로채서 말했습니다. 어디 시집간 여자가 친정에다가 자기 시댁 흉을 보는 거예요. 시댁을 하늘같이 남편을 상정같이 아시겠어요? 시누이랑 시어머니 동시에 낮아빠졌죠. 그 후로 시어머니와의 왕래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이는 어색해져 갔는데요. 오히려 좋더라고요. 위에도 언급드렸지만 저희 집은 장애인 첫째, 보호자 역할을 해야만 했던 둘째, 늦둥이로 태어난 셋째, 그리고 첫째 때문에 희망 고문에 시달리며 재산 탕진하고 시간 또한 날린 부모님으로 구성돼 있던 집이었는데요. 저희 아버지와 오빠가 한꺼번에 사망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교통사고였고 상대 측 과실 100%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오빠는 현장에서 즉사를 하였고 아버지는 병원에서 9일을 버티시다가 열흘째로 넘어가던 날에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잠깐 의식이 있으셨던 적도 두어 차례 있었고요. 그때 저랑 어머니를 향해 눈인사를 천천히 보내시면서 슬픈 표정을 지으셨어요. 결국 아버지께서도 먼저 간 오빠의 뒤를 따라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이때 집안의 둘째인 저희 언니, 연락을 끊고 살았던 언니와 어머니가 좀 싸웠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해방될 수 있었는데 왜 아버지까지 휩쓸려 가신 거야? 하늘도 무심하시지. 짐덩이만 사라졌어야 했는데 애꿎은 아버지마저 떠나셨네. 언니가 이런 소리를 했었거든요. 그러자 그걸 듣고 어머니께서 노발대발 하셨던 거였죠. 뭐라고? 짐덩이? 너는 네 오빠가 불쌍하게 살다가 불쌍하게 죽었는데 그런 소리가 입에서 나와? 왜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건 안타까워도 솔직히 오빠 죽은 건 엄마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후련하지 않으세요? 욱해서 받아친 언니가 그렇게 말한 순간 어머니께선 모든 기력을 끌어모아 손을 휘두르셨습니다. 짝! 하고 맑은 소리가 크게 울렸죠. 저는 깜짝 놀라서 입을 틀어막고 있었고 오빠와 아버지의 연달아 터진 비보로 넋이 나가 계셨던 어머니는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으로 언니를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지금껏 영 끊고 살다가 가족 죽으니까 조아랍시고 얼굴 들이민 너. 정말 냉혈한이다. 내가 어떻게 너를 낳고 키웠을까? 어머니께서 언니를 노려보시며 말씀하시는 동안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셨어요. 맞은 뺨을 부여잡고 있었던 언니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냉정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개고생을 하면서 살았는지 엄마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계신다는 뜻이네. 나는 태어났던 그 순간부터 장애인 오빠를 위한 도움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 거지 같은 취급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 원흉이 떠나고 나서도 취급은 나아지질 않네요. 예, 잘 알았어요. 이제 제가 엄마 보는 일 없을 거예요. 돌아가시면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아, 혹시 제가 먼저 죽으면 안 오셔도 돼요. 저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언니는 고요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쳐다보다가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언니를 쫓아가야 하는지 장례식장 바닥에 스르르 주저앉아 버리신 어머니를 달래드려야 하는지 고민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오열하시는 것에 얼른 어머니의 어깨를 안아드렸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속으로 많은 후회를 안고 살아오셨대요. 언니한테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겠는 것이 사실은 진짜 본심이셨대요. 그런데 그 미안함이 너무 오랜 세월이 축적이 되었고 습관처럼 박혀버린 것이라 어머니께서도 그것을 오롯이 마주하기가 힘드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언니는 솔직한 진심으로는 저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너무 가슴 아픈 순간들을 많이 지나왔기에 지치기도 하였고 어긋나버린 순간들이 많아졌던 거예요. 아버지와 오빠가 그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린 후에 너무 적나라하지만 그에 따른 돈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수령을 하셨고요. 허투루 쓰지 않고 잘 두련다. 내가 쓸 데도 없지만 내 자식들을 위해선 내가 잘 간직해두는 게 최선이겠지. 어머니는 자식이 아니라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마음속에는 언니가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저희 집은 그런 엄청난 일을 겪은 바가 있었고요. 이런 과거를 아는 채 시간이 더 흘러버렸을 때 어머니의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잘 먹는 그 빵을 사러 갔는데 워낙 자주 가는 집이잖아, 거기가. 그런데 그 빵 이름을 모르겠는 거야. 지난번에도 한 번 이런 적이 있어서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10년을 먹은 그 빵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거 아직 안 나왔냐고 직원한테 물어볼 때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몰라.
맨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그런 식으로 일상 속의 작은 불편 정도를 호소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습니다. 당사자인 어머니께서도 마찬가지셨고요. 뭐라고? 무슨 말 하는지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 나한테 뭘 말하고자 하는 거니? 그런데 수상한 낌새가 어느 순간부터 느껴졌죠. 어머니께서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헷갈려 하셨고 어제 뭘 하셨는지 떠올려내시려면 한참 고민에 빠져드셔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사물의 명칭을 빨리 기억해내지 못하셨으며 저랑 대화를 나누실 때 제가 드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못 받아들이셨어요. 말 자체를 잘 못 알아들으실 때도 있었고요. 설마, 에이, 아직은 아닐 거야. 노화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겠지. 어르신들 보면 다들 깜빡깜빡 하신다잖아. 어머니 아직 정정하시고. 그러니까 설마 그건 아닐 거야. 저는 애써 제 안에 든 의구심을 부정하려고 들었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현실 앞에서 부정을 해봤자 그건 현실 도피가 될 뿐 현실을 바꾸는 방법이 되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신다는 건가요? 치매? 어머니가 치매 환자라고요? 정확한 검사를 받아봤을 때 그것만은 제발 아닐 거라고 부정하였던 결과표를 받아들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질환보다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치매 말입니다. 평생을 보람되게 잘 살면 뭘 하나요? 치매가 걸리면 수십 년을 동반자로 살아온 배우자도 못 알아보고 목숨보다 귀한 자식도 못 알아보고 보기만 해도 예뻐 죽겠던 손주들도 못 알아보는 것을요.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인간은 뇌가 주체이고 뇌의 작동과 명령으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 안에 모든 역사가 담겨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뇌를 고장내버리는 치매만큼 처절하리 많지 잔인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치매에 걸리셨다니. 하늘이 노래진다는 말을 실제로 체감하였습니다. 제가 더 단단해져야 하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러질 못했어요. 망연자실 하더라고요. 첫 아이를 장애인으로 만나서 마음고생, 몸고생 심하게 하셨던 어머니. 그 평생에서 아무런 걱정 하나 없이 지내보셨던 순간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고 말씀하셨던 어머니. 그러신 분이 어째서 치매라는 가혹한 현실까지 맞닥뜨려야 했을까요?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장모님, 그거 뭐 검사 받으셨다더니만, 그게 결과가 치매로 나왔다고? 치매가 결국 맞으셨던 거야? 남편이 그 소식에 화들짝 놀랐고 저는 그 앞에서 착잡하게 고개만 끄덕여 주었습니다. 제가 이때 엄청난 착각을 하고 말았죠. 개차반 같은 남편놈이라도 자기 장모님의 슬픈 소식에는 공감하고 함께 아픔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을 때였는데요. 예상 그리고 기대와는 다르게 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자꾸만 무섭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양원을 조심스레 입에 올리게 된 시기였습니다. 제가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장모님, 우리가 모시고 지내는 건 어때? 애들도 집에 거의 안 붙어 있는데 장모님 와 계셔도 크게 상관없잖아, 안 그래? 뭐? 그게 정말이야? 사실 우리 어머니 오가기 불편한 빌라에 사시잖아. 충분히 이사 가실 형편이 되었는데도 그냥 집 구하고 이사하고 그런 게 번거롭다는 핑계 대시면서.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쳐도 치매가 언제 어느 때고 확 심해지지 않으리라는 법 없고 솔직히 걱정이었거든. 저는 고민하는 신용도 못하고선 그저 반갑게 제 생각을 줄줄이 늘어놓고 말았습니다. 남편 쪽에서 먼저 그렇게 말을 해주었던 것이 너무 의외이고 신기했던 마음이 커서 흥분했었나 봐요.
그 집은 당장 매매도 힘든 편이니까 일단 장모님부터 오시라고 하자. 일단은 우리가 모시면서 다른 것들 정리하고 그러자고. 남편이 선뜻 그렇게 말을 해주었을 때 저는 혹시라도 무르자고 할까 봐서 당장 알았다고 정말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얼른 어머니를 모셔올 생각을 하면서 문득 시어머니의 존재가 떠올랐죠. 어라? 그분이 이런 걸 용인하실 분이 아닌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또 사달라는 거 아니야? 미리 언지를 드려야 하나? 아니면 무대뽀로 질러놓고 나서 될 대로 되란 식으로 뻗팅겨야 하나? 가뜩이나 저희 집안을 우습게 얕잡아 보면서 살아오신 시어머니셨죠. 저희 아버지와 오빠가 사고를 당했을 적에도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아이, 무슨 집구석이 웬 이상한 일들만 다 일어난대? 전생에 뭘 하면서들 살았길래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치매 판정을 아시게 되셨을 땐 그래. 그 집구석 이젠 놀랍지도 않다. 아주 그냥 활용점정을 찍으시는구만. 일부러 크게 혼잣말을 하셨었죠. 멀찍이 있는 저 들으라고요. 이런 분이셨는데 치매 걸리신 저희 어머니를 남편과 같이 사는 저희 집으로 모신다고 그러면 거품 물고 쓰러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쓰러지시는 거야 상관이 없었지만 그러다가 잘못되시면 제가 병수발 들고 싶진 않더라고요. 대충 그런 마음으로 남편한테 어머니께는 뭐라고 말씀드릴 거야? 아예 숨길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운을 띄워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 엄마한테 다 말씀드려놨어. 장모님 우리가 모시고 싶다면서 내가 그래놨지. 뭐라고? 어머님께서 이미 아시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 아니, 어차피 천년만년 치매 환자 데리고 있을 수도 없는데 오랜 기간도 아닐 텐데 그 기간도 못 모시는 건 이상하시다고 하면서 우리가 장모님 모시는 건 당연해 보인대. 엄마는 찬성이라고 그러시더라. 이럴 수가. 제가 알고 겪어온 시어머니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게다가 저랑 워낙 냉랭한 관계가 되었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를 모시는 걸 흔쾌히 찬성하셨을 리가 없었어요. 혹시 치매가 오셨나? 그래서 갑작스러운 성격의 변화를 겪고 계시나? 제가 오죽하면 그런 상상도 잠시 했더랍니다. 어쨌든 저희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내가 거절했어야 했는데 염치 없이 오겠다고 한 건 아닌지 너무 미안하네. 조금만, 정말 짧게 있다가 내 발로 시설에 들어갈 거니까 둘 다 부담 갖지들 말어. 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오신 첫날 함께 저녁을 먹던 중이었어요. 맛있게 식사를 잘 하시다가 도중에 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당황하고 있을 때 남편이 먼저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장모님. 마음 편히 잡수고 여기 계실 수 있는 그때까지 계속 머물러 주세요. 그게 저희가 원하는 겁니다. 이 인간이 이런 말도 선뜻 할 줄 아는 인간이었다니 놀랄 노자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무려 치매를 앓게 되신 것이 못난 남편도 변화시켜 놓은 것인가 싶었네요. 사위 노릇 제대로 한번 못하고 산 것에 대한 반성이려나 싶기도 했었고요. 가장 놀라웠던 점은 그 시어머니께서 좋은 과일 들고 찾아오셔선 저희 어머니를 뵙고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왔다고 하시는데 내쫓을 수도 없고 들어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어머니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셨고 이런저런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웬일인가 싶었네요. 저희 어머니께서 오시고 나서 며칠이 흘렀고 금세 몇 주로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라는 시간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동안 저희 어머니는 증세가 오락가락했는데요. 엄청 증세가 심해져서 여기가 어디인지 당신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실 때도 있었고 어느 날에는 또 나름 괜찮은 상태로 일상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모시고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운 순간들이 많았으나 마음 한편으로는 포기가 안 되기도 하고 묘한 심정이었습니다. 어째서 아버지 어머니 두 분께서 장애인 오빠를 포기 못하시고 그리 애를 쓰셨다는 건지 알 것도 같았죠. 역시 사람은 역지사지를 해보지 않고서는 그 입장을 알 수 없는 법인가 봐요.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저는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부터 찾았죠. 안 계시더라고요. 잘 신으시는 운동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잠시 주변에 외출을 나가셨나 싶었습니다. 항상 목에 수첩을 거신 채로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곤 하셨거든요. 단지를 벗어나 동네를 활보하실 때도 가끔 있었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고 특별한 상황이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집안일을 하면서 어머니의 귀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돼서 돌아온 건 남편이었고 저는 그제서야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어머니가 안 돌아오셨어. 언제 나가셨는지 모르겠고. 내가 집에 왔을 때부터 계산하면 벌써 5시간째야. 최소 5시간 이상을 밖에 계시는 거라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신 건 아닐까? 일단 침착해. 지금까지 장모님께 병고가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찾으러 나가보자. 남편은 저를 진정시키면서 별일 아닐 거라고 자꾸만 저를 나가지 못하게 말렸습니다. 저만 너무 오버하는 건가 싶은 마음을 안고 어머니를 찾아 아파트 단지는 물론이고 온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깜깜해진 밤이 되었을 때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무서운 가정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무슨 큰일이라도 당하신 건 아닐까? 차도에 잘못 나가셔서 교통사고를 당하신 후 병원에 실려가신 건 아닐까? 별별 상상을 다 했었습니다.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해서 안내방송을 몇 번 실시했고 CCTV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카메라 한 대에 어머니의 동선이 잡혔어요. 혼자 아파트를 빠져나가시잖아. 후문은 절대 이용을 안 하셨던 걸로 아는데 왜 저기로 나가신 거지? 저쪽은 CCTV가 많이 있을 만한 길이 아닌데? 정말로 어머니께서 혼자 외출을 감행하셨고 어디론가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찾아가서 치매 환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어머니의 실종을 말하는 동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불효녀라는 걸 제 입으로 떠드는 모양새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놓은 채로 어머니를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다렸어요. 물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매일 어머니를 찾아 저는 길거리를 활보했죠. 그런다고 찾을 수 있는 분 같았으면 진작에 찾았겠지. 의미 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무사히 오실 수 있도록 기도나 해. 그런 저에게 남편은 잔소리를 하였습니다. 정신사납게 굴지 말고 차분하게 기다리라네요. 그게 어떻게 되나요? 하루아침에 어머니께서 증발하신 건데요. 제가 시름시름 앓으면서 사라진 어머니의 행방 때문에 속이 문드러져 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12일, 어머니께서 CCTV에 잡히신 이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던 그날로부터 딱 12일째 되던 날 어머니께서 돌아오셨어요. 당신의 두 발로 저희 집으로요. 어디 갔다 이제 오신 거예요? 걱정했잖아요. 대체 어디로 가셨던 거예요? 네? 저는 어머니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행색이 꼬질꼬질한 것을 보니까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숙이라도 한참 하다가 오셨나 싶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정말로 그냥 바깥에서 지내다 오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여기가 어디고 저기가 어딘지 몰라서 나 그냥 있었다. 아무데나 그냥 있어지는 대로 있었다. 멍하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손을 제가 꼭 붙잡아 드렸습니다. 어찌되었든 기적적으로 저희 집 주소를 떠올려내셔서 여길 돌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하였어요. 이상하게도 어머니께서 목에 늘 걸고 다니시던 수첩에 저희 집 주소가 적혀있던 페이지가 없어져 있더라고요. 딱 그것만 뜯어낸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실 수가 있었던 거였죠. 저는 이게 무슨 기적이냐면서 행복해했는데, 아니, 장모님, 어떻게 집으로 돌아오신 거죠? 무사히 귀가한 저희 어머니를 보곤 남편이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수상했어요. 표정 보니까 뭔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어머니는 당신의 사위가 기억에서 가물가물하다는 듯 그저 고개만 갸웃거리고 계셨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실종 당일의 상황을 여쭤봐도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안에서 미심쩍은 의심을 키운 뒤였고 남편의 행동 거지를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돌아오신 뒤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나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김에 과자도 사오려고. 혹시 먹고 싶은 과자 따로 있어?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집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시큰둥하게 아무거나 라고 대답하고는 휴대폰을 보더군요. 저는 그러려니 하면서 어머니께서 방에 계신 것을 확인하고는 쓰레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자마자 알게 된 거예요. 휴대폰이랑 지갑 다 놓고 온 것을요. 어쩔 수 없이 쓰레기는 1층에 잠깐 두고 제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거실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말고도 무슨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득 궁금해져서 제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세탁기가 있는 다용도실 안에 남편이 있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바깥을 보면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노인네가 은근히 정신이 멀쩡하고 지랄이야. 그 순간 제 귀에 들려온 너무나도 불길한 내용. 저는 숨소리가 혹시 남편에게 들릴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살금살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엉뚱한 주소 종이에 써가지고 손에 쥐어줬던 거 그걸 기억 못하니까 다행이죠. 아무튼 아까워 죽겠어요. 저라면 치매 노인네 유산 먹을 수 있을 것도 같았는데 이게 생각하고 현실하고 다르다, 그치? 그래도 엄마 덕분에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서 실행해볼 수 있었잖아. 다음엔 꼭 성공하자고요. 우리 엄마 최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이 악마 같은 것들이 어떤 계략을 꾸몄는지 머릿속에 훤히 그려졌습니다. 득달같이 따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저는 이성적인 판단 한 가지를 내렸어요. 잠깐만, 증거가 있어야 돼. 두 사람이 그랬다는. 일단 휴대폰으로 지금 저 대화 소리라도 녹음을 해놔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찾으러 가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마자 저는 비명을 내지를 뻔했습니다. 쉿! 등을 돌리자마자 제 앞에 서 있는 사람, 검지를 입술에 대면서 바로 저를 진정시킨 사람, 바로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저는 놀란 심정을 다스리면서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어머니께서는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시곤 현관으로 향하셨습니다. 아직 남편은 이 상황을 모르고 세탁기가 돌아가는 다용도실에서 자기 엄마랑 통화 중이었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집을 빠져나왔어요. 인적 드문 곳에 벤치로 가서 나란히 앉고 나서야 어머니께서는 입을 여셨습니다. 진작에 그것들이 어떤 추악한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었어. 어머니, 지금 상태가 괜찮으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이러다가도 또 몇 시간 후면 나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될 테다. 마침 지금 정신이 또렷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자, 이것부터 받아라. 어머니께서 저에게 건네주신 것은 작고 얄쌍한 녹음기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의 작태를 녹음해 오셨다고 했어요. 그것 덕분에 정신이 흐려질 때도 상황 파악을 하실 수 있었다고 했고요. 또한 주머니에서 꼬깃한 종이들을 꺼내 저에게 주셨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두 사람이 어떤 모의를 했는지 들으실 때마다 몰래 메모를 해놓으셨대요. 치매 환자를 우습게 본 그들은 제가 집에 없을 때 둘이서 신나게 작당질을 했었던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께서는 실종 당일에 당신께서 태워주셨던 택시의 차량 번호를 적어두셨습니다.
일부러 아파트 밖으로 어머니를 나오시도록 몰래 유도해 놨었던 남편은 엉뚱한 주소를 택시기사에게 불러준 후 어머니를 태워서 보냈대요. 거기서 노인들을 위한 모임이 열릴 거고 그 주소에서 내린 후 몇 분 기다리면 안내자가 올 거라는 식으로 둘러댔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개수작의 진위를 아시고 계셨기에 일부러 그래 좋다 라면서 생각이 없으신 척 따르셨다고 합니다. 바로 집으로 안 오셨던 것도 어머니께서 일부러 그러신 거라는 말씀을 들으며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못난 늦둥이 딸이 못난 결혼을 해서 이런 못난 꼴을 겪게 해드린 것에 미칠 것만 같았어요. 흐려지는 정신을 애써 붙잡으며 절치부심으로 증거를 모아오신 어머니의 심정을 제가 감히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제대로 벌받을 수 있게 할게요. 저는 울면서 다짐하였고 어머니께선 그것으로 되었다며 웃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의 남편이었고 시어머니셨던 그 작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분들의 도움도 받았고요. 특히 언니가 인맥의 힘을 써주었죠. 어머니께서는 시설에 들어가셨어요. 언니가 사는 집에서 차로 불과 10분 걸리는 거리예요. 저는 두 딸들과 셋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알게 된 딸들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고 자기들은 아빠라는 존재가 없는 셈 치면서 살 거라고 합니다.